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방산시장의 그랜드 토너먼트. 2. 중고차의 혜택. 3. 위대한 후발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년을 넘게 끌어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 국가끼리의 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빠르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무기 수요가 급증하고 자원이 무기화되고 국제 물류망이 시도 때도 없이 동결되는 등 이전의 세계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혼란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또 그만큼 누군가는 큰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전쟁으로 많은 이득을 본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 세계적 무기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면서 틈새 시장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실적을 바탕으로 틈새 시장 밖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방산시장의 메이저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한국이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라는 비현실적인 성장세를 과시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과연 어떤 분야였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방의 제3자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바로 대러시아 경제금융 제재였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돈도 나오는 돈도 하루아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들어잠궈버렸죠. 덕분에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몇 없는 우방국을 제외하며 온 지구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재 초기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파멸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고 전쟁을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이것만으로는 전쟁을 끝낼 수 없었지만 러시아는 현지 재산을 파먹으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전 세계가 동참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가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물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범위에는 일부 생활 필수품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가지 품목이 바로 자동차였는데요. 현대 국가에게 있어서 경제의 흐름과 자동차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자동차의 거래량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맥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만한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생산과 유통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였고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요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수출과 현지 생산을 한나라시에 툭 끊어버렸죠. 막다른 길에 내몰린 러시아가 찾아낸 출구 전략은 중고차 수입이었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는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고차를 수입한다면 그 조건보다 낮은 금액으로 괜찮은 품질의 자동차를 구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상당한 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국무역협회와 중고차 업계 등에 따르면 대러시아 중고차 수출 규모는 지난해 19,626대로 2021년 2,358대에서 무려 732.3%나 늘었습니다. 수출 금액은 같은 기간 572억 원에서 7,228억 원으로 열세에 뛰었죠.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는 40만 4,653대. 이 가운데 4.9%가 전부 러시아로 향한 것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부터 서방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대체 수요가 우리나라 중고차 업계로 몰렸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중고차의 대당 수출 단가 역시 빠르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러시아 수출 중고차의 단가는 대당 29,200달러, 한화로 약 3,68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가 넘죠. 상대적으로 고가의 중고차가 러시아로 향하는 건 그만큼 국산 중고차가 현지에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지 보수 등 품질 관리가 잘 돼 있는 데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구매도 간편해서 현지에서 한국 중고차의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중고차들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적된 뒤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거쳐 러시아 서부로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경로라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이 국내 주요 중고차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연식이 낮아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를 사들이는 건 이제 흔한 일이 됐다며 러시아로 수출되는 고가 중고차가 급증한 덕분에 수출 금액 역시 역대 최고치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죠.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물량의 우회 경로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고 전쟁 특수에 따라 경제가 활성화되어 국내 중고차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국가에 해당되고, 이 중에는 한 해 만에 수출액이 무려 1320%나 늘어난 국가도 있죠. 이 지역에서의 성과까지 합치면 한국 중고차 수출 규모는 불과 7개월 만에 무려 200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수출 대수 50만 대, 수출 금액은 5조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호황에도 일각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한데요. 제재로 인해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진 러시아가 자동차를 사들여서 거기 든 반도체 부품을 뽑아다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신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군용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상용 기술로 쓰이는 반도체에는 초저온, 초고온, 초고압, 이물질 등 극한의 환경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자전에 대한 방호 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우려와는 달리 자동차에서 반도체를 뜯었다가 무기에 달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들은 정말로 러시아인들이 자동차를 구할 수단이 없어서 찾고 있다는 의미이고,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개되는 상황인 만큼 제재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지 않는 가격에만 맞출 수 있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시장을 노릴 수 있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유난히 한국 중고차만 잘 팔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한국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자동차를 구매하길 원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호감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대전환을 겪고 있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성장이 도드라져 조만간 새로운 주류를 형성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035년에는 EU가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 자체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흐름으로 2036년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내연기관차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의 판매량에 힘입어 얼마 가지 않아 가격 격차도 메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런 새로운 바람에 적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응의 속도에 곧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성패가 달려있는데요. 한국은 이런 변화에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해서 이미 전기차 시장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기존의 자동차 패권국들이 한국 전기차의 독주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지금 한국의 패권을 내어주면 영영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차로의 전환에 빠르게 적응한 한국 자동차 자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자동차 시장과 연동되는 중고차 시장의 성장까지 견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고차 수출 시장이 이렇듯 급성장하자 이 물량을 소화하는 시설의 확충에도 관심이 모이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 물량의 70% 이상은 인천항을 거칩니다. 인천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어 바이어들의 접근성이 좋고 물류 환경도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항만의 시설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걸맞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연수구 옥면동의 예성도 유원지 일대 50만 평방미터의 땅에는 1300여 개의 중고차 수출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제대로 된 전기 시설조차 갖춰져 있지 않아 해외 바이어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련자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쓰는 땅은 포장도 되지 않아서 수출 대기 차량이 흙바닥에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고차 단지에는 심지어 화장실도 없어서 바이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출 실적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이 시설에 대한 재투자도 비로소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흙바닥에 불과했던 인천항 수출 차량 대기장의 수출 단지를 조성하면서 문화 관광 콘텐츠도 접목해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이처럼 대호황을 누리는 동안 이를 배아파하며 쳐다보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수십 년간 자동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며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이 최근 들어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자동차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저가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며 현대나 기아를 후발주자 취급했던 나라가 일본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그 아성이 무색하게도 미국 수출이 심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등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는 한국은 물론 테슬라와 같은 신흥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서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적응의 속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는 전기 차용 반도체를 수급할 내수 기업에서 공급망 마비를 피해갈 수가 없었죠. 결국 시대의 변화에 준비되지 않았던 일본은 한국 자동차가 전 세계를 쓸어담는 동안 손가락이나 빨고 있는 꼴이 되었는데요. 일본이 늘상 그랬듯 현대를 혼다의 짝퉁이라며 물어뜯던 과거에 갇혀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게 된 한국의 자동차 산업. 2022년에는 85개국 대상 1만 7천여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항목은 사실 조금 난해하고 주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긴 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민첩, 기업 가정신, 유산, 힘, 삶의 질 등등으로 평가되었죠. 평가 항목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지표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어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항목 중 특히 객관적인 지표가 가능해 조금 더 신뢰가 가기에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파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뉴스 헤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세계 경제 패턴을 형성하는 국가들의 순위였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서약을 하면 국제사회에서도 적어도 일부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것이 그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순위는 6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떠올리는 나라들은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겠죠. 역시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독일, 영국, 우리 대한민국 순이었는데요.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순위를 조금 더 살펴보면 9위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10위는 이스라엘, 11위는 사우디아라비아, 12위는 캐나다, 13위는 인도였습니다. 한국의 순위는 2019년 발표에는 10위, 2020년에는 9위, 2021년은 8위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년 한 계단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타워임이 부문에서 평균 64.7점을 받아 이 부분 6위를 취재했던 것입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수출이 강하다 84점, 경제적 영향력 79.8점, 강력한 군사 79.1점 등 높은 점수를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더 22.5는 다소 낮은 점수였습니다. 이 순위를 매년 조사하고 발표하는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인상 깊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에 주목을 하며 주요 수출품인 기술력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의 본사가 있는 곳이라는 소개를 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한국을 대표할 정도로 크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현재 7번째로 큰 수출국이자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주로 높게 나온 부문을 살펴보면 최근 많이 이슈가 오르고 내린 분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불리고 있는 산업 분야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방위산업 분야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맞물려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국제정세를 다반영하고 있는 부문이 파워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계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경제력을 대표할 수 있는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졌던 곳에서 불과 60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을 더욱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6위로 뛰어오른 한국을 견제하는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최근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화법, 반도체 과학법, 원전 수출법 등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던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될 정도로 자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견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반도체, 전기차 등 한국의 선도적인 분야이기에 한국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는 부분이 추후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 사이에서 화두가 되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점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경제 강대국은 아니죠. 이렇다 할 지하자원 하나 없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랜 시간 노력하며 이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위를 보고 가장 기겁할 나라는 아무래도 일본일 텐데요. 일본은 한국이 점점 위에 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그간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을 최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2020년 순위만 보더라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본은 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이번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은 8위를 한국은 6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한데? 아무리 우리가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해도 한국 아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롭지 못하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라며 순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2019년 수출 규제를 하는 등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것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수출 규제를 통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소부장 부문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공급의 다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죠. 한국의 경제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이 또 한 번 놀랄만한 순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였습니다. 일단 이 지표상 현재 전쟁을 하고 있어서인지 1위는 러시아,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 이스라엘 뒤를 이어 한국은 5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K9 전차를 비롯해 대량의 무기 수출로 올해 연초에 목표로 잡았던 150억 달러를 넣어 2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이어 슬로바키아도 FA50과 K2 구매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등도 수출 계약에 한 발짝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등 무기체계 전환 사업의 최종 후보군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강력한 군대 부문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79.1점인 반면 일본은 25.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격차는 점차 벌어질 것으로 보이죠. 일본은 결국 무기 수출마저도 한국의 패배, 반도체, 가전의 패배에 이어 방산업도 살리지 못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현 상황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패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에 두드러진 활약을 되짚어봐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일본의 방산 완성품 수출은 거의 한 건뿐이라고 직시하고 있었죠. 이러한 방위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섰다는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변 국가의 시기와 견제 속에서 매년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이 이 조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폴란드에 놀아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 이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에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찐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는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연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 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 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한 발 한 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의 수와 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 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복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F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4m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7은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에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7은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 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셉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엄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오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북군이 K9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 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셉이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방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mm 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 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엠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강화된 특화전, 그러니까 벙퍼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셉 50mg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셉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의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셉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경장 포신에도 포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 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 포탄감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달아 정밀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 경장 장포실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 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mm에 달하는데 이 227mm 로켓탄은 155mm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2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장 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이나 되는 239mm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mm 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장 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북경 600mm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 IIG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mm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1을 800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mm 포탄에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mm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장 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좀 더 상세히 알려드리면 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화약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연소합니다. 이 덕에 일순간에 생성된 가스와 화력이 집중되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매우 강력한 포각과 파편이 생성됩니다. 한마디로 한 방에 상대를 날려보낼 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열압력탄은 산화제 없이 공기 중으로 열과 압력을 발생할 특수 연료를 살포하며 폭발합니다. 그래서 고폭탄에 비해 폭심지의 피해는 떨어지나 화염과 압력이 넓게 퍼져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이 이 열압력탄을 사용하는 토즈 1A 브라티노를 이용해 시가지에 매복한 우크라이나 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덕에 155mm를 견딜 수 있는 빌라나 아파트라 할지라도 브라티노의 열압력탄 세례가 쏟아지면서 내부에 숨어있던 병력이 폭감에 휩쓸려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다 보니 금지 무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 무기라 착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 군은 러시아, 미국 등 열압력탄 개발 선도국들의 뒤를 쫓아 차세대 열압력탄을 개발 중입니다. 유독성이 높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충전물이 굳어버리는 CU-경화 같이 여러 문제가 있는 산화 프로필렌을 대체할 열압력탄용 연료 물질을 찾고 있는데요. 완성 이후에는 239mm 유도로켓, 각종 국산 미사일의 열압력탄두 버전이 나올 것입니다. 탄의 종류에 따른 우리 군의 화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건데요. 차세대 탄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하길 바랍니다.